K18b는 인류에게 가장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이 행성을 다시 확인했을 때 대담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지구만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행성이 생명체가 생존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는 많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항성과의 거리가 적당한지뿐만 아니라 행성 자체의 성분, 대기 환경 주변 천체의 영향, 그리고 그 행성이 공전하는 항성이 과연 안정적인지도 포함됩니다. 이른바 거주 가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이 행성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조건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액체 상태의 물 에너지원,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화학 원소입니다.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태양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정확히 위치해 있어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장기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주 가능 영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 생존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성이 온도는 적당하지만 강력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역시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행성은 최근 몇 년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한 K18b입니다. 외계 행성이라는 단어는 태양계 밖의 행성을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행성이 어떤 항성을 주위를 공전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간 우주를 떠도는 떠돌이 행성입니다. 반면 K18b는 적색 외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K18입니다. 이 항성은 매우 어두워서 맨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K18b는 지구에서 불과 124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행성은 아해왕성이라고 불리는 종류에 속합니다. 부피가 해왕성보다 작지만 여전히 지구보다는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반지름은 지구의 약 2.6배이고 질량은 지구의 약 8배입니다. 항성을 한 바퀴 공전하는데 3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받는 항성 복사 에너지를 보면 K18b가 얻는 에너지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양과 비슷합니다. 평형 온도는 영하 몇 도 근처입니다. 이 온도는 실제로 그 위에 섰을 때 느끼는 표면 온도가 아닙니다. 평형 온도란 단지 이론적인 값으로 이 행성이 복사의 흡수와 방출만을 고려했을 때 대략 어떤 온도를 유지할지를 나타냅니다. K18b가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된 진짜 이유는 크기 때문이 아니라 대기층에 매우 특수한 화학 신호가 나타났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2019년 과학자들은 K18b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행성은 즉시 초점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탄소를 포함한 분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팀이 디메틸황을 탐지했을 가능성도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즉 DMS입니다. 이 이름은 낯설게 들리지만 지구에서 그 기원은 매우 특수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구의 디메틸황은 주로 바다의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됩니다. 다시 말해 먼 행성의 대기에서 이 분자를 보게 된다면 과학자들은 매우 흥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행성에 적어도 생명활동과 유사한 어떤 과정이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DMS는 지구에서 단순한 생명활동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황순환에 참여하고 구름 형성과 기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다른 행성에서도 발견된다면 잠재적인 바이오마커로 간주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그 누구도 K18b의 DMS가 생명체에서 비롯되었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신호는 아직 비교적 약하고 과학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정말 존재한다 해도 반드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특수한 비생물적 조건에서도 DMS가 합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해성과 성간구름에서도 유사한 분자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곳에 해양 플랑크톤이 떠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K18b가 현재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외계 생명체를 이미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극히 미묘한 위치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으로 외계 생명체의 실마리를 보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던 행성의 화학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어느 쪽이든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K18b 자체가 어떤 모습인지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바다 표면을 가진 바다형 행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형 해왕성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외곽은 두꺼운 대기이고 그 아래에 생명체에 적합한 액체 바다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표면이 전혀 물의 바다가 아니라 용암 바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의 크기와 질량만으로는 거주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허블과 웹 망원경의 관측 모두 K18b의 대기의 수소가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증기의 존재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후속 결과에 따르면 수증기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거의 명확하게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더 확실한 것은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존재입니다. 이 행성에 구름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바다와 하늘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모델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모델은 대기가 충분히 두껍다면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매우 흐릿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모델들은 상층 대기에 기온 역전 구조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성층권과 유사한 현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행성의 현재 가장 진실된 상태는 희망적이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은 관측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여 이러한 신호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우리는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복잡한 화학작용인지 아니면 진정한 생명활동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K18b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이유는 단지 그 행성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우주의 생명체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과학계가 연이어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징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K18b처럼 먼 행성의 대기에서 생명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가스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아직 형성 중인 원시 항성 V883 오리오니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젊은 항성은 지구에서 약 13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주위가 가스와 먼지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원반에서 17종의 복잡한 유기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대-NA 및 ANOA 전구체와 관련된 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성이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생명체에 필요한 일부 화학 물질이 이미 미리 존재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한 분자가 행성이 냉각되고 바다가 형성된 후에야 서서히 축적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혜성이나 소행성을 타고 나중에 행성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관측은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원료가 나중에 모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성계가 탄생하는 초기 단계에 이미 먼지 및 가스와 함께 준비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이 반드시 극단적인 우연의 연속 이후에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항성계가 처음부터 생명화학의 씨앗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더 급진적입니다. 어떤 연구는 생명체에 반드시 항성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과거의 거주 가능 영역을 이야기할 때 항상 생명체가 항성 주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온도가 딱 맞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항성에 너무 가까우면 바다가 끓어오르고 너무 멀면 행성이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은 극도로 춥고 어두우며 지하 깊은 곳의 환경에서는 생명체가 햇빛에 전혀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원리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주의 고에너지 우주선이 끊임없이 행성과 위성 표면을 폭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방사선을 위험 요소로 간주합니다. NOA를 파괴하고 전자장비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방사선이 화학 반응의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이 지하 빙층에 부딪힐 때 물 분자를 쪼개요 수소, 산소, 그리고 더 활성적인 화학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이론적으로 미생물에게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방사선분의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지하 세계에서는 생명화학을 유지하는 주 에너지원이
햇빛이 아니라 방사선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화성지하 유로파 빙층 아래, 심지어 항성의 빛을 받지 못하는 떠돌이 행성 내부에도 지극히 원시적인 생명 환경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엔셀라두스는 이러한 메커니즘하에서 매우 유망한 후보지로 여러 시뮬레이션에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생명체에 햇빛이 필요 없고 따뜻함이 필요 없으며 심지어 항성조차 필요 없다면 우주에서 생명체가 숨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중 8구 매우 원시적인 생명체일 뿐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일어나기 어렵고 충분히 안정적인 고에너지 입력이 없으면 복잡한 생태계를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생명체는 여전히 항성에 더 많이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까다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에도 사실 이와 유사한 힌트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끈질긴 생명체들 중 일부는 공교롭게도 가장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해 열수구 근처 빙층 아래 동굴 깊은 곳입니다. 이들이 의존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주변의 화학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우주에서 가장 흔한 생명체가 나무나 동물 혹은 문명이 아니라 지하 및 해저에 숨어 사는 미생물이라 해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학계가 최근에 본 것은 외계인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입니다. 생명체가 등장하는 문턱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을 수 있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도 우리가 과거에 이해했던 것보다 더 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먼 행성의 대기 중에 떠다닐 수도 있고 젊은 항성 주변의 먼지 원반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며 빙층 아래에 묻혀 방사선과 화학 반응에 의존해 간신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판단들이 결국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로 다시 쓰이게 될 것은 한두 행성의 운명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상상일 것입니다. 생명체는 어쩌면 우주에서 드문 예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끈질기고 훨씬 보편적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은 여전히 지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류는 계속해서 저 먼 세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이미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들 중에는 심지어 과학자들이 지구보다 생명체 생존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여기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황색 외성주의를 공전하는 일부 슈퍼거주 가능 행성들입니다. 왜 주황색 외성일까요? 태양보다 더 안정적이고 수명도 더 길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남은 수명은 약 수십억 년이지만 주황색 외성은 수백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황색 외성주의를 공전하는 행성이 생명체를 진화시킬 수 있는 더 긴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이상적인 모델에서 진정으로 슈퍼거주 가능한 행성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구보다 약간 더 크고 중력이 더 강하며 대기가 더 두꺼워 보온과 보호를 더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도는 지구보다 약간 더 높고 육지와 바다의 분포가 더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수명이 아주 길고 활동이 비교적 온화한 항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록시마 P, 트라피스트 1, 2 그리고 LHS 1140b와 같은 행성들입니다. 이들은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암석 행성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으며 심지어 비교적 두꺼운 대기와 대량의 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 외계 생명체를 찾는 중요한 후보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문제 역시 분명합니다. 부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여전히 크기나 궤도 그리고 대략적인 온도 등일 뿐입니다. 그곳의 대기와 바다가 정말로 있는지 표면 환경이 과연 안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알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외계 생명체를 찾지 못했고 어떤 외계 행성에서도 생물체가 진짜로 살고 있다고 확인된 외계 행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상황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일부 행성 대기에 어떤 가스가 있는지, 일부 젊은 항성 주변에 어떤 복잡한 유기분자가 떠다니는지, 일부 얼어붙은 세계 지하에서 방사선만으로 기초적인 화학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인류는 처음으로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이렇게 파고들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세계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그 생명체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은 과연 지구 생명체와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를까? 어쩌면 궁극적인 해답은 영화에서 우주선을 보는 외계 문명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이상 스펙트럼 일련의 특수분자 혹은 빙층 아래의 미약한 대사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기만 한다면 지구는 하룻밤 사이에 유일한 곳이라는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라오마입니다. 다음 우주에서 만납시다.